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소설 오늘 개강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고, 현대소설도 앞으로 8주 동안에 여러분들 16번의 수업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리하여 여러분들, 현대시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정도까지는 그냥 시 하나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그렇게 또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때는 이제 뭐 문학사적 배경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현대시도 여러분들 나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하면 좀 진도가 이제 확확 나가잖아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도 뭐 이광수하고 김동인하고 염상섭하고 이럴 때는 뭐 무슨 배경 지식을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설은 소설대로 따로 봐야 되고. 근데 뭐 이제 뒤로 가면 문학사적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냥 작품에 좀 충실하니까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약간 좀 공부하기도 좀 수월하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갈 수 있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요. 얘도 여러분들 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순으로 쭉 나가는데 1910년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그거잖아요. 2인분단 시대. 그래서 이광수 최한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광수 거에서 또 볼 거는 무정밖에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 안 피셔도 돼요. 자 1910년대에서 무정 하나 보고 20년대 소설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책에 12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벙어리 삼룡이하고 할머니의 죽음 정도 빼고 뭐 10편 정도 볼 거고 1930년대 소설로 가면 여러분들 소설이 꽤 많아요. 29편 정도 되는데 29편 중에서도 얘도 한 서너 개 정도 제외하고 나서는 다 봅니다. 40년대까지는 또 어쨌든 이렇게 되게 촘촘히 가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40년대 나갈 때까지는 아마도 진도가 좀 많이 느릴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걸 언제다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나서 후반부로 가면은 그냥 확 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오늘은 현대소설 개강이고 우리는 앞으로 8주 동안 현대소설을 하고 9, 10, 11월에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고 그러고 이제 시험 치러 가셔야죠. 세월은 너무 빠르고 시험은 다가옵니다. 이제 긴장이 될 거고 박차를 가하시면 됩니다요. 그 현대소설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론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동일을 시작한다 뭐 이러면은 뭐 최서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 문학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론이 그냥 좀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광수 무정 보고 그리고 김동인, 염상섭, 전영택 중간에 내가 나도영을 뺐거든요. 그래서 김동인, 염상섭, 전영택 보기 전에 사실주의, 자연주의 여러분들 뭐 인도주의 이런 것들 좀 보고 김동인이 여러분들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김동인 들어가면 또 시점 이론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론을 조금 더 열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진도 나가봐야 알아요. 나가봐야.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왜 저걸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쭉 나가보시죠. 자, 1910년대, 20년대 묶어놨어요. 1910년대는 지금 우리가 이광수밖에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제로 무정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이광수 무정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무슨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제목도 알고 웬만큼 줄거리도 알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정이라는 제목을 도대체 왜 무정이라고 지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소설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이 소설을 왜 무정이라고 졌는지 그 안에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이광수, 춘원 이광수 1892년생입니다. 1950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요. 이게 여러분들 현대소설은 원문을 못 드려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소설은 아직까지 이게 저작권 문제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전문을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를 드리지는 못하고 수업 시간에 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무정은 장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문을 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무정을 다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 소설 전문이 웬만하면 여러분들 구글링을 하면 웬만큼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상으로 한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보고 오라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문을 갖다가 한번은 휘릭 보시면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현대소설은 오늘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 또 수업 패턴을 갖다가 잡으시겠지만 현대소설은 대부분의 작업이 등장인물이 나온 데서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어떤 인물인지 얘기를 하면 줄거리가 다 나와요. 뭐 장편 같은 거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한 거 보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전체 줄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뭐 뒤에 빔 이론 보고 그리고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에 있는 그 대표 지문 여기를 보고 그리고 뭐 교재 이론 보고 패턴이 보통 이래요. 패턴이 보통 이런데 그 우리 현대 시 할 때도 그 저기 뭐냐 현대 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얘는 굉장히 좀 천천히 봐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교재를 아예 안 보고 빔을 되게 자세히 만들잖아요. 얘도 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염상섭의 만세전 이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걸 종합해서 빔에다 정리를 다시 다 해가지고 빔으로 자세히 보고 교재 이론은 안 봐요.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걸 옮겨놓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좀 차례를 조정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왁구를 맞춰놓은 게 지금 나올 거고 무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패턴은 대부분 그래요. 등장인물 보면서 줄거리 나오고 이 뒤에 이론 빔 중요한 거 보고 교재로 들어가서 대표 지문 보고 그리고 그 이론서에서 좀 부족한 거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이게 살짝 이게 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사 될 사람인데. 그래서 현대소설 지문을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전소설은 전문 다 구원몽 이런 것도 다 주셨는데 왜 안 주시지? 그래서 이거는 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저작료를 매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 인강 자료실에 올렸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내가 그 뭐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데다가 그 원문을 실으면 저작권료는 최소 1000부 기준으로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아니 좀 너무 어이없어. 합리적인 가격이면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라 있을 수 없어 우리한테. 우리는 전문을 다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현대소설 수업할 때 한번 그런 얘기 나왔어요. 수강생들끼리 나랑 여러분들이랑 그냥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수강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전문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건 더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법을 이제 잘 지키는 이제 차원에서 그 저기 뭐야 전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전문을 한번 보면 눈에 좀 확확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현대소설도 전문을 찾아가지고 저는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작업도 해놓는데 찾아보니까 어쨌든 구글에 제일 많더라고요. 내가 그 얼마 전에 뭘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구글에서 봤더라. 그거 의외로 문순태 징소리 있죠. 그 수몰지구에서 징치는 거. 그 작품이 참 뭐 다음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고 진짜 없어요. 내가 이거 전자책 사가지고 그리고 어디 띄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현대소설 알 같은 거 다 갖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내가 그럼 전자북을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문순태는 굉장히 이제 그 징소리는 유명한 소설이라 네이버 정도에는 이 사람이 요만큼 올리고 저 사람이 요만큼 올리고 요 사람이 요만큼 올리면 내가 그걸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지문이 영 안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야 의외로 구글에 가니까 고등학생이 올린 게 있어요. 무슨 여고 학생이. 나 이런 걸 얘가 왜 올렸나 했더니 정말 전문이 다 올라 있는데 자기 수업 시간에 발표하느라고 한번 올려본다고 밑에다 달아놨는데 뭐 그런 작업은 제가 대표로 해서 여러분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불법이라 현대소설은 여러분들 지문을 좀 찾아가면서 보세요. 단편은 장편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편은 여러분들이 굳이 보고 싶으면은 지금 장편 읽을 시간 없잖아요. 장편은 최대한 줄거리 정도 그 정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정 보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 자 우리의 이형식이 여러분들 이광수의 분신 정도 되는 거죠. 이광수는 여러분들 특성이 뭐냐면은 나 너무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빡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너무 옳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 정말 유전적인 고질병이 사기입니다. 사기. 잘남뽕 사기 환자예요. 그래서 그 잘남뽕 사기 환자의 모습을 이형식한테 담아놓은 거죠. 자, 이형식은 동경 유학까지 한 굉장한 인텔리예요. 그래서 동경 유학을 하고 와서 지금은 경성학교 영어 선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형식이 한참 어렵게 고학을 하고 그럴 때 만난 은인이 누구냐면은 저 우국지사 박진사예요. 우국지사란 말이 앞에 붙더라. 저 우국지사 박진사는 개화운동에 굉장히 최선을 다한 인물이에요. 이게 1910년대 소설이니까. 1910년대에는 여러분들 저쪽 시가에서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막 경부철도가 부르고 해외에서 소년에게 부르고 이러면서 문명 개화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의욕을 문학에다가 많이 담아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국진사 우리의 박진사께서는 문명 개화운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최선을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이 개화하자라는 주장이 우리 민중들한테 약발이 안 먹혀요. 저걸 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우국지사 박진사는 여러분들 개화운동한다고 정말 개고생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박진사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박진사가 여러분들 감옥에 가기 전에
박진사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잘 돌봐준 사람이 이영식이에요. 공부도 좀 시키고 이영식 동경 유학 가기 전에. 근데 박진사한테는 영채라는 딸이 있었단 말이야. 영채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쁜 애로 나와. 굉장히 이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코스모스 같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을 딱 보면 누가 코스모스라고 생각하겠어요? 날 보면 사람들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할까? 지나갈 때 파리 같은 거 지나가면 확 잡아먹는 꽃 이런 걸로 생각할래. 그 꽃이 이뻐요. 아주 내세적이야. 뭐 어쨌든 하늘하늘한 박영채. 그래서 저 우리의 우국지사 박진사께서는 자기 딸이랑 이영식이랑 짝을 맺어줘요. 이 당시는 그랬어. 그래서 이영식도 나는 박영채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박영채도. 이영식도 뭐 조금 잘생기기도 했어. 조금. 그래서 나는 그냥 이영식이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너무 옛날부터 쭉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냥 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뭐 그러다가 어쨌든 이영식은 여러분들 동경 유학을 갔다 와서 박영채랑 계속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성학교 영어생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김선영을 만나는 거죠. 김선영의 아버지는 김장로. 김장로가 이영식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니까 자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낼 준비를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신여성으로 키우면서. 그래서 김장로가 이영식을 딱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데려다가 김선영과 김선영의 친구, 얘는 뭐 주요 인물은 아니야. 1대1로 과외하면 좀 이상한 일도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영어 수업을 이제 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김장로는 처음에 이영식이 영어를 잘해서 가정교사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교사로 오니까 또 사람됨을 알아본 거죠. 이영식이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이영식과 김선영을 엮어줄 생각을 하는데 김선영도 이영식을 좋아해. 근데 이영식은 박영채가 마음속에 있기는 한데 박영채는 이쁘지만 말이 없고 코스모스 같고 순정적이고 너무너무 조선의 전통적인 여인상이야. 그에 비해서 김선영은 파무파탈은 아니야. 쟤도 그런 건 아닌데 완전 신여성이고 진취적이에요. 영어도 잘해. 이제 자기만큼 해. 김선영한테 점점 빠져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온 등장인물 지금 대충 얘기가 된 건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박영채는 이영식이 동경 유학 갔다가 경성 가서 영어교사 하다가 이제 김선영 가정교사 하는 그 기간이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박영채네 집에는 그동안에 이제 생긴 문제가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그걸 이영식은 몰라요. 유학 갔다 와서 삥 돌아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두 오빠도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박영채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기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개월향. 앞으로는 월향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개월향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정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졸다가 읽으면 개월향은 누구지? 월향이는 누구지? 근데 또 얘 베스트 프렌드 이름은 월화야. 개월향이 누구지? 월향이는 누구지? 월화는 누구지? 되게 헷갈려. 개월향, 월향이라는 기생 이름을 이제 받아가지고 기생 생활을 하는데 뭐 남자한테 몸을 허락하거나 이러진 않아.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구해가지고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서 기생이 된 거지. 자기는 이영식하고 결혼해야 되거든. 근데 뭐 감옥에서 아버지가 옥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박영채가 이 경성에 있는 이영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신랑 서방님이 될 사람이니까. 근데 와서 이영식을 보고 딱 알아요. 여자의 직감 이런 거 얘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영식의 마음은 여러분들 영채한테 20, 김선영한테 80. 이 정도로 이미 배분이 돼 있어요. 영채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안 좋은 건 아닌데 김선영한테 너무 빠져 있어. 그렇다고 일부 다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정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 그 이영식하고 김선영의 속을 굉장히 깊게 봐요. 그래서 이영식과 김선영의 독백은 정말 죽여주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 완전 이거 리얼리즘이야. 이거 리얼리즘 시대가 아닌데 이영식과 김선영의 독백은 끝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박영채는 이미 이제 이영식이 자기한테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영식 주변에서 이제 살짝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 밑에 악역. 이 사람들은 초반에 나오고 뒤에는 안 나와. 저 이영식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경성학교 배명식이라는 배학감. 또 하나 경성학교 교주의 아들 김현서. 교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거 같죠. 사립재단인가 보지. 경성학교 주인의 아들 김현서. 이 둘이 막 나가는 애야. 근데 이영식 주변에 지금 박영채라는 애가 지금 다니러 온 걸 아는데 박영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꼬셔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고 꼬셔서 이 당시 뭐 청량리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남자에 올라가서 박영채를 거기서 유인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박영채는 거길 또 순진해가지고 또 쫓아가고 거기서 뭐라 그래야 되지? 반겁탈 정도를 당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당시 여성들은 반겁탈 정도를 당해도 자기는 이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1910년대만 해도.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박영채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못된 짓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저쪽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영식은 아니 왜 그러지 이제 박영채를 찾아 나서고 박영채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이영식이 신우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신우선은 신문기자. 나는 여기서 신우선이라는 사람이 되게 그 뭐라 그러지? 현실적인 사람 같더라. 신호선은 신문 기자인데 이 배학감하고 김현서를 굉장히 싫어해요. 얘네들을 뭔가 비리로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쓰고 싶어해.
근데 이제 이영식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쟤네 둘이 얘를 어떻게 하러 갔다 그러면은 신우선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우선은 그걸 뭐 사명감 이런 게 아니라 이 둘을 이번 기회에 확 경찰서에 쳐놓고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얘네들한테 적당히 협박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래서 가요. 가는데 뭐 이미 게임은 오바. 영채는 으흑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다시 평양으로 자살하러 가고. 아니 자살을 그냥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자살하면 안 돼 사람이. 근데 소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살을 꼭 고향에 가서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후에 나오긴 나와요. 자기 그 기생할 때 그 기생 친구 베프 월화가 대동강에 빠져줄 거야 아마 그 전에. 예. 근데 월화가 되게 똑똑한 애를 나와서 거기 가서 죽으려고 그랬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박영채는 자살하러 가고 이때 이영식이 뭐라 그러냐면은 수소문을 하다가 박영채는 자살할 것 같아요 평양 쪽으로 갔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영식이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은 영채를 전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영식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영채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귀찮은 거예요. 뭐 나는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까지는 좀 못된 미친놈이지만 인간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묘사가 너무 심했어. 영채가 안 되긴 했지만 고생을 하더라도 고향에 가서 아유 그냥 나한테 소식을 전하지 말고 지가 기생을 하든 뭐라든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까지만 나오면 이영식이 그렇게 미친놈이 아닌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박영채는 이제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게 김병욱이에요. 김병욱 제 여자예요 여러분들. 김병욱은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은 병옥이에요. 병옥인데 너무 여자 이름 같아서 싫어했어 성장기에. 자기는 조선사회에서 남자들보다 더 큰 뭔가 인재가 될 건데 병옥이란 이름은 너무 여자스럽다.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치? 병옥이에서 병목이로 개명을 해요. 병목이라 그러니까 막 교통도 막혀야 될 것 같고 좀 이상하잖아. 병목은 또 너무 남자스럽고 사람 이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최종으로 병욱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성장기에 태어날 때는 병옥이, 좀 커서 병목이, 그 다음에 병욱이. 그래서 이제 무정 처음 보는 사람은 박영채가 기차에서 김병욱 만날 때 어나더 맨을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여자야. 근데 이제 김병욱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박영채가 김병욱네 집이 어디냐면 내가 저쪽 이북에 또 그걸 모르잖아요. 에이 안 찾아. 평양은 아니고 그 근처야. 함흥인가? 뭐 많이 몰라. 그래갖고 어쨌든 이 병욱이도 동경 유학 중인 애예요. 근데 동경 유학 중인 애는 여러분들 자기 집에 다니러 가려면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기차에서 병욱이하고 영채가 만난 거예요. 영채는 경성에서부터 올라가고 병욱이는 그 전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같은 기차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채는 난 이미 순결도 거의 잃었고 나는 죽는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정혼해준 자와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는 나를 버렸어. What can I do? suicide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병욱이 거기서 그런 게 어딨냐. 너네 아버지한테 물어봤냐. 둘이서 결혼하라는 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거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너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봐라. 너 이영식을 진짜 사랑했냐 그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한참 못 봤는데 아버지 말만 믿고 너는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영채가 그런가? 그리고 물음표 띵띵띵띵띵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욱이가 일단 너는 우리 집에 좀 가자. 그래갖고 영채를 데리고 김병욱이 자기 집에 가요. 김병욱네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으로 나와. 그래서 영채가 병욱이네 집에서 한 달 정도 기거를 하는데 김병욱이 완전히 영채를 갖다가 세뇌를 시켜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그래서 영채는 여기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덜고 아버지의 유언도 받들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병욱이가 우리 집은 너무 잘 산다. 부담 갖지 말고 나와 함께 유학을 가자.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채랑 병욱이는 유학을 가기로 한 거죠. 자 그때 김장로는 김선영을 빨리 미국을 보냈으면 좋겠어. 공부를 시키러. 그럼 이영식이랑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를 받는 과정이야. 자 김선영이 배합감 김현서, 박영채, 이영식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모를까? 이영식이 거기에 막 뛰어가고 배합감하고 연들 김현서를 잡고 이 미친놈들 영채 어디 갔어? 이거 다 했는데 근데 배합감하고 김현서는 지금 이영식한테 걸렸잖아요. 옛날 이영식 여자친구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를. 그러면 자기들이 무사히 여기서 막 빠져나가려면 이영식한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예. 근데 이영식이 여러분들 이 배합감 김현서 박영채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이영식이 조퇴를 하고 학교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영식을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사로 막 몰아붙이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이러면서 이영식이 학교를 나오고 김장로는 이영식을 믿지만 어쨌든 우리 딸이랑 빨리 결혼을 하라 그러고 근데 그때 김선영 마음을 들여다본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 그래서 자기가 이영식을 유심히 봤는데 이영식이 뭐 인물은 좀 있다. 그러나 똑똑하다. 능력도 있고 그러나 이게 리얼리즘이야. 김선영의 이제 독백 속에 이영식에게는 왠지 모를 가난함에 찌들어 있고 이영식은
여러분들 비주얼이라는 게 좀 그렇죠. 되게 부티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영식은 가난에 찌들어져 있고 빈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 약간 좀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는 면이 있는 사람이라 썩 탐탁치는 않았지만 이영식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를 보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 굉장히 찜찜하지만 김선영도 이영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영식은 박영채를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김선영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좋아하게 된 여자고. 뭐 그래서 저 둘도 유학을 가기로 해요. 이영식과 김선영은 미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 박영채와 김병욱은 동경으로 다시 유학을 가기로 해요. 김병욱은 원래 동경 유학생이었으니까. 자, 이들의 전공. 이영식은 교육학. 웃기죠. 그 다음에 김선영은 수학자. 수학자라는 게 여러분들 이 당시에 굉장히 선구적인 직업이었던 것 같긴 해요. 수학 이렇게 그 순수 수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수학을 해야 이 당시에 통계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여자애가 똑똑한 거지 소설 속에서나마. 그 다음에 박영채랑 김병욱은 원래 음악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이 잘 살았나 보지 이때. 그래서 박영채는 처음에 무슨 뭐 무용으로 간다 그들이 중간에 예의가 바뀌어갖고 김병욱이랑 같이 음악을 하러 가요. 음악을 한다는 게 중요해. 김병욱의 전공은 음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영식과 김선영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고 박영채와 김병욱이 동경으로 유학을 가려면 얘네들은 다 어딜 가야 돼요? 일단 일본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다 어디를 가야 돼요? 다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음악 전공 둘은 저 위에서부터 부산으로 내려오고 이영식 김선영 커플은 경성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기차에서 4명이 만나. 이광수 무정의 여러분들 한계라는 거 할까? 시대적인 한계랄까? 이게 중에 하나가 이거 우연성. 아니 죽으러 갈 때 김병욱을 여러분들 기차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나더니 유학 가러 갈 때 하필 왜 그 기차에서 만나? 넷이서 너무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지. 김병욱, 이영식 미친놈. 박영채, 운명인가? 우린 여기서 왜 또 만나지? 이영식, 여기서 영채를 또 만나다니. 이건 신의 계시야. 나는 김선영이랑 결혼하면 안 돼. 박영채랑 결혼해야 돼. 김선영, 이 죽일 자식 이영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차에서 잠자고 있을 때 계속 박영채 만나러 가고 그러거든. 여기서 정말 이제 사각관계가 아니죠. 김병욱 그냥 꼴보기 싫어하는 애니까. 여기서 삼각관계 기류가 막 흘러가지고 막 스파크가 띄고 지금 막 다들 전략을 짜고 이러고 있는데 밀양을 지나갈 때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KTX 노선도 봤다니까. 밀양을 지나가야 부산을 갈 수 있는지. 밀양 쪽 지나갈 때 밀양 옆에 삼랑진. 거기서 기차가 멈춰요. 수해가 나서. 그리고 물난리를 맞이해서 삼랑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여러분들 이제 삶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 그리고 저 넷이서 기차에서 내려서 물난리 수해를 맞이한 삼랑진의 현장을 보고 이 넷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김병욱이 얘기해요. 제가 김병욱의 전공은 음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줄거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래서 김병욱이 거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선음악회를 열자. 나머지 애들 음악도 못해. 근데 이제 뭐 허드렛이라고 자선음악회에서 돈을 벌어서 이 수해를 맞이한 물난리를 맞이한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즉석으로 음악회를 해가지고 또 돈을 걷어가지고 거기서 성의껏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구해주고 근데 이제 기차가 멈추고 음악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루를 자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서 넷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이광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나와요. 잘남봉 이영식 서 있고 나머지 여자 셋이 쪼로로 앉아. 선영이 앉고 영채 앉고 병욱이 앉고 그래서 이 넷이서 얘기를 하는 게 무정에서 시험 문제가 10번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9번은 이 장면이에요. 그게 교재 이제 우리 이론서의 본문으로 실려있고 그 부분이. 이영식이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세 여자가 과학으로요? 문명으로요?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넷이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뭐냐면은 과학과 문명으로 우리가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구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영식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으로 실행으로 이러고 막 다닐 때 이 앉아있는 새 처녀는 소름이 쭉 끼쳤다 이런 거 나와요. 이영식이 너무 잘나서. 이광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제관계식에. 물론 자기가 사지. 자기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영식이 우리가 교육으로 실행으로 과학으로 문명으로 이런 걸 막 외치고 내에서 손을 잡고 화이팅을 외치고 우리가 유학 갔다 와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김선영이 박영채는 손을 잡고 언니 미안해요. 내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갑자기 뭐 이거 삼각관계 맞아. 거기서 이제 넷이서 다들 서로를 이해하고 이 둘은 미국으로 떠나고 저 둘은 동경으로 떠나고 나중에 다 귀국을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갑자기 막 나중에 스토리가 빨라져. 그래서 수학자가 되고 교육학자가 되고 얘네들은 음악을 해가지고 어디서 막 공연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 4명의 주인공이 각각 이제 다 유학에서 돌아와서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한 등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소설이. 소설이 그렇게 끝나면서 나중에 무정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다 제가 실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등장인물 쫙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여러분들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민족 계몽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 강조. 자, 민족 계몽을 위해서 소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만드는 인물이 누구누구예요. 그 4명 다 여자 셋에 남자 하나. 이영식, 김선영, 박영태, 김병옥. 쟤네들이 민족 계몽을 위해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삼낭진 수해 현장에서부터 결의를 다지더니 진짜로 유학 갔다 와서 민족을 위해서 힘쓰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민족 계몽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 강조. 머릿속에 남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머리에 들어가려면은 줄거리를 그냥 들어야 돼. 한 번은 다시. 무정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얼핏 기억이 나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그냥 보면 이게 딱 찰떡처럼 붙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서구적 가치관과 과학 문명 수용 강조. 이거 마지막 장면. 우리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요? 실행으로요? 과학으로요? 문명으로요? 이 부분 보면 웃겨.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통적인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의 소설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 김영감 때문에 가가지고 쌀을 달라 그래서 구유를 좀 해볼까? 이렇게 됐지. 과학으로 문명으로 실행으로 교육으로 이 얘기 안 했단 말이야. 해결책이 굉장히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고 과학과 문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겠죠? 개인보다는 공동체 우선의 가치 지향의식 표출. 이 말을 본인이 쓸 수는 없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김선영이 박영채 손을 붙들고 언니 미안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힘써요. 그래, 이 부질없는 사랑 싸움 내가 괜히 했구나. 나중에 삼각관계인지 삼각김밥이 확 풀리면서 그냥 개인의 연정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다들 의기투합이 돼버려요. 개인보다는 공동체 우선의 가치 지향. 이거 유교적 구질서를 탈피한 이상주의적 가치관. 영채가 자살은 왜 해? 나도 그건 반대일세. 이영식한테 버림받고 배악감이 어디 한번 만지고 김현서가 어디 좀 벗기고 그렇다고 자살을 해? 아니. 유교적 구질서를 탈피해야 돼요. 또 나오네. 과학으로요, 문명으로요, 교육으로요, 실행으로요. 과학 문명 수용에 대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5분의 1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5분의 4를 갖다가 만들어놨다 그래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이광수가 무정을 왜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남녀간의 얘기가 재밌어서? 아니요. 그들의 남녀간의 얘기를 막 장황하게 써놓고 이 모든 남녀간의 일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우선시한 과학과 문명의 힘을 강조해서 얘네들의 갈등을 다 풀리게 해버리자는 마지막 5분의 1을 위해서 앞에 5분의 4를 깔아놓은 거예요. 과학 문명 수용해야 되는 의지. 줄거리랑 지금 다 묶어드렸습니다. 자, 문학사적의 내용면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형식면. 그래, 내가 작년 이게 현대소설 최근에 수업한 진도를 봤더니 첫날 말도 안 되게 수업을 조금밖에 못해갖고 3편을 했더라고요. 첫날.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파서 수업을 일찍 끝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맞아. 시간이 이게 이래서 많이 걸리지. 자, 이거 다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거 지금 헛갈리면 끝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2024년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구어체라는 말이 있고 문어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지금 우리가 쓰는 구어체는 약간 글 속에서 볼 수 있는 구어체는 어떤 거냐면 이 작품의 작가는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독자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드러내었다. 신소설의 틀을 아직 벗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며 편집자적인 개입은 문학적으로 미숙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도 우리가 구어체라고 하지 않죠. 얘는 글에서 쓰는 문어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문어체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정식 문서에다가 아주 예의 바르게 쓴 걸 여러분들 문어체라고 하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 우리 이론서에서 볼 수 있는 문체,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문체, 그리고 각종 잡지에서 볼 수 있는 문체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볼 수 있는 구어체는 그럼 뭐예요? 약간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동화책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도 영희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하고 말았지 뭐야.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어체와 구어체는 여러분들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얼만큼 각종 규칙을 잘 지켜서 인쇄를 했냐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인쇄를 했느냐에 따라 완전한 형식적인 면을 100% 지켰냐 좀 편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듯이 좀 편하게 글에다 담아놨냐로 문어체, 구어체를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에도 그거잖아.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 C, D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제 넷플릭스에서 이러이러한 드라마를 봤는데 매우 재미있었단다. 너희들은 그 드라마 봤니?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B, C, D가 뭐라 그래요? 쟤 오늘 왜 문어체야? 이러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땐 쟤 오늘 궁서체야 이런 것처럼 너무 격식에 맞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 오늘 왜 문어체야? 보통 구어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어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봤는데 야 진짜 그 드라마 재밌더라. 야 너네 그거 봤냐? 이게 구어체고 나는 어제 집에 일찍 귀가하여 얼른 온 몸을 깨끗하게 세신한 후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봤는데 친구들이요 너네들은 이런 걸 봤는가? 문어체죠.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짜자장.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구어체는 1910년대 한글 구어체는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현실적인 문체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문어체 뭔지 아시죠? 이 당시에 문어체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체예요. 아 길동은 오늘도 집을 나갔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 이영식은 정말 뛰어난 수제인치라. 뭇 여성들이 이영식에게 마음을 뺏기곤 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거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그래서만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쓰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둘 다 비슷한데 형식을 문어체에서는 조금 더 지키는 거죠. 지금 이 당시는 여러분들 구어체와 문어체가 완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만 쓰는 채, 말에서만 쓰는 채. 그래서 이광수 시대에 와서 언문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언문일치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광수가 이걸 여러분들 처음으로 시도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요. 거의 언문일치에 접근했다 이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아요.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일치시키면은 김동인까지 가고 염삼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광수가 없었으면 언문일치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광수가 약간 부족하게나마 해놨기 때문에 그 바톤을 받은 김동인과 염상섭이 이거를 완성을 시켰다는 게 여러분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들끼리 친하진 않았지만 김동인 인생의 최대의 적은 이광수예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김동인 인생의 최대 목표는 이광수를 이겨먹어야 되겠다였어요. 이겨먹으려고 노력했고 자 기존 신소설의 문어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만 볼 수 있는 문체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문체 문어체와 현실적인 구어체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 두 개를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쓰던 비현실적인 문어체라는 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현실적인 여러분들 문체가 말에서도 쓰이고 글에서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문일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문어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어체는 형식을 그래도 좀 많이 지킨 거 구어체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거 그렇지만 이 둘의 아주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언문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문일치가 이때 이루어졌다. 이때가 이광수 이루어진 거 이때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문어체랑 구어체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루어지기 전에는 문어체는 무슨 달나라 문체야. 아무도 안 써 평소 말할 때는. 그래서만 써. 이광수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현실적인 구어체를 그래서만 썼던 문어체랑 일치를 시켜서 언문일치를 거의 확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정이 장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언문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힘들다. 1번 끝. 이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 이거는 실제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서술자의 일방적 서술보다는 산문적 묘사를 중시한다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새 처녀는 형식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새 처녀는 형식의 연설에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감히. 그때 누군가가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서 물을 한 잔씩 나눠줬다. 그 먹고 나서 다들 정신을 차렸다. 이런 식의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산문적 묘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전 소설들은 여러분들 그냥 새 여자는 소름이 쫙 끼쳤다. 새 여자는 형식을 존경했다. 그리고 끝. 자, 여러분들 여기 3번이랑 4번은 마찬가지 얘기예요. 사건을 역수행적으로 배열한다라는 게 결국은 분석적 구성 방식이에요. 이거 무슨 어디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학 사전에 나오는 얘기. 분석적 구성 방식이라는 거는 소설에서 시간 순서를 굳이 따지지 않고 사건의 순서를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러 약간 과거 현재를 드나들면서 역순환적으로 구성하는 게 분석적 구성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3번, 4번 똑같은 얘기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오죽 기가 막힌 밑에다 써놨겠어. 이영식과 김선영의 내면 모습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니까. 아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다행이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입을 찢어버릴라. 그리고 김선영은 어딘가 모르게 빈티가 나고 꾀질되고 가난한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영식이 내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똑똑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한다. 이런 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인물들의 내면 공간 확대.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저기 이광수의 굉장히 큰 공헌입니다. 3인칭 여성, 남성 대명사를 그로 100% 표기 못해요. 약간 표기예요. 3인칭 대명사 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동인에 가면은 대명사가 조금 더 확립이 되죠. 이게 아무튼 소설 안에서 바로 앞에 형식이가 얘기했고 바로 앞에서 선영이가 얘기했는데
그들을 받을 때 다시 형식으로 받고 다시 선형으로 받는 게 굉장히 미숙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근대 소설로서 발돋움을 하고 현대 소설로 이동을 하면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대명사를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홍길동 좀 보세요. 홍길동 좀 주인공은 원탑이잖아요. 지금 길동이가. 걔가 홀로 주인공인데 길동이가 모든 장면에 다 나오는데 그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계속 길동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대감마님,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길동은 울면서 얘기했다. 길동이 호부 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길동은 나가서 산장. 계속 길동이잖아요. 대명사를 안 써. 이광수 때 드디어 대명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과거형 시제가 또 쓰이기 시작합니다. 쓰이기 시작하는 게 많죠. 그러면 이광수 때 여러분들 대명사 쓰기 시작, 과거 시제 쓰기 시작, 언문일치 거의 확립.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문일치는 거의 확립. 그 다음 그라는 대명사 표기, 과거 시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소설 작법 뭐 그래갖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현대소설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거 이론이었고, 소설 창작, 소설 작법. 그 시간에 누가 오셨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오신 분이 조세희. 조세현 선생님이 그때 왔어요. 조세현 선생님이 키 작더라. 말랐더라. 조세현 선생님이 왔었고 한승원 선생님이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소설을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만. 자기가 어떻게 소설을 썼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소설을 쓰는 법이었겠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소설 창작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과목쯤은 듣지 않나요? 나도 그거 필수 아니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근데 나는 소설 작법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어.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 두 개요. 나도 그냥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볼 정도로 수업을 하는 거지 뭐 이거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논문을 보면서 연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소설 안에다가 대명사를 쓰고 과거 시제를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내가 작가라고 쳤을 때 이 주인공들에게서 나를 독립시켜서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쓸 수 있대요. 진짜 그럴까요? 그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형식이라 부르고 선형이라고 부르고,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계속 현재 시제를 쓰면, 길동이 지금 집을 나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계속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게. 형식은 마음이 두근거린다. 선형도 손이 파르르 떨린다. 둘은 지금 손을 부여잡는다 라는 식의 현재 시제를 쓰고 그라는 대명사를 안 쓰고 사람 이름을 계속 쓰면은 작가가 그들의 정서에 너무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를 못하게 된대. 너무 공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소설에서는 편집자적 개입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주인공한테 완전 푹 빠져가지고 같이 울고불고 하면서. 심지어는 편집자적 개입 중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 길동이 집을 나가니 어찌하니 불쌍치 않겠는가 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등장인물하고 거리를 둬서 자기가 원하는 결말에 이르도록 하려면은 쟤네들 이름 부르지 말고 대명사 써야 되고 현재형으로 쓰지 말고 과거형으로 써야 된대요. 그러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걸로 본인이 느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리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광수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언문일치가 여러분들 100%라면은 이광수가 한 70 정도 했을 거예요. 대명사 사용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과거 시제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100%가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이광수는 한 40에서 50, 40 정도? 근데 이거 이광수의 여러분들 큰 성과예요. 큰 성과 세 개 뭐라고? 언문일치 80%, 과거 시제 50%, 대명사 사용 50%. 오케이. 이건 이광수의 공로예요. 이광수가 이걸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발전을 못 시켰을 거예요. 아마. 이거 쫙 기출문제 되게 많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다 이제 옛날 문제고, 요즘에 볼 수 있는 문제가 이거 2015학년 거랑 두 번이나 나왔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2015학년도 저 문제 우리 풀었어요. 여자 3명 비교하는 거. 그래서 가나다 중에 여자 3명이 아닌가? 주인공 3명 비교하는 건가?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무정이 끼어 있었고 영채가 어떤 캐릭터인지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척전에 나오는 오경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쓰고, 맨 끝에 현대시 할 때 있는데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화자가 어떤 이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3명 비교하는 거. 이게 그거고,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이건 기입형일 걸 아마. 그러니까 이광수 무정도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015학년도 났어요. 16학년도 안 나고 17학년도 났습니다. 우리 지금 2025학년도 시험 준비하죠. 무정은 또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2003년에서 2011년 8년 만에 났고, 그 다음 4년 만에 났고, 2년 만에 났고, 무정은 여러 가지랑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숙지.
이거를 자기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내 얘기 들어봐 그러고 나서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정말로 생각해 가면서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면의 특징, 형식면의 특징 보셨어요?